태아가 이렇게 잉태했듯이 외식업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식업이 생기어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태동을 하는 시기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그런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조금씩 이렇게 빨리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 같은 것도 이래 단어가 생긴 시대가 이래 1970년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브랜드를 가진 외식업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심포 우리만두라든지 림스치킨이라든지 아까 보셨던 최초의 그런 커피 전문 브랜드인 난다랑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업형 프랜차이즈 시스템인 1900 그 롯데리아가 그 일본의 롯데리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서 그런 기업형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한 롯데리아가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는 그 이제 이런 메가 스포츠 이벤트인 그 86 서울 아시안 게임과 88년도 서울 올림픽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초로 이 맥도날드가 그 압구정동에 88년도에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도 아까 롯데리아처럼 맥도날드가 처음 오픈하던, 지금은 없어졌어요. 압구정동에 없어진 맥도날드 오픈할 때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홍익대 앞에 있는 코코스라고 하는 최초의 우리나라 패밀리 레스토랑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1980년도는 저는 이제 외식 산업의 이제 시작이 되는, 이제 태동을 거쳐서 시작을 하는 그런 시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소비자의 욕구가 이렇게 질적인 걸로 조금 좋아지고, 이렇게 외식 산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기면서 음식의 이제 서구화,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생기고, 이런 음식점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외식 산업이라는 그런 단어가 이렇게 발달하는 기틀이 이래 마련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도는. 그리고 이런 86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88 서울 올림픽을 통해서 그 즉석 음식 같은 것도 많이 개발되었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이런 지정 식당 같은 것도 이렇게 지정을 하면서 조금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버거킹, KFC, 그리고 투모로우 타이거스는 코코스보다 조금 더 빨리 들어온 패밀리 레스토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피자헛이라든지 맥도날드든지 이런 것들이 글로벌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외식 산업을 약간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90년도는 이렇게 보시면 뭐 빕스라든지 토니로마스, 베니건스, 뭐 TGI, 아웃백, 시즐러 같은 그런 기업형 대기업들의 이제 외식업 진출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토니로마스 같은 경우는 서울의 이제 남산 타워 호텔에서 이렇게 지분을 투자해서 들여온 브랜드고요. 베니건스 같은 경우는 그 동양그룹에서 가져온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애슐리는 자체 브랜드긴 한데 이제 이랜드라는 그룹에서 만들어진 브랜드고요. 빕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CJ그룹, 그리고 TGI는 처음에 이제 LG에서 가져왔습니다. LG에서 가져온 거를 LG의 아시안스타라는 계열사에서 가져온 거를 지금은 이제 롯데가 인수해서 하고 있고요. 아웃백은 이제 그 자체 브랜드를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시즐러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제 빕스랑 애슐리랑 비슷한 부페형 패밀리 레스토랑에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997년에 이렇게 IMF라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그 국제 금융을 받아야지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면서 이런 프랜차이즈 업계 및 이런 외식 산업이 굉장히 조금 힘들어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네. 1990년대 초반에는 이렇게 프라자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세종호텔, 롯데호텔, 조선호텔 같은 특급 호텔들이 외식 산업에 진출을 조금씩 했었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이런 대기업을 낀 그 외식 산업에 진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TGI라든지 베니건스, 토니로마스, 빕스, 아웃백 스테이크 같은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요. 그 되게 웃긴 게 보면 다 S로 끝납니다. 프라이데이스, 베니건스, 토니로마스, 빕스,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등 이렇게 외식 업체들이 되게 웃긴 게 S로 끝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이런 외식 산업의 체인화가 점점 이렇게 그러니까 프랜차이즈화가 점점 많이 됐는데요.
90년대 초반에는 사실은 이래 가맹점이라는 개념이 엄청 많이 생기면서 이제 관리 부족이라는 그런 단점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폐점률이 50% 이상 되기도 했었어요. 90년대 초반에는 급속도로 이제 오픈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푸드코트 같은 이런 그 마트와 백화점이 이제 점점 확대되면서 한 곳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푸드코트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게 이제 1990년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식이라고 하는 집에서 먹는 음식과 밖에서 먹는 외식이라는 개념의 중간 개념인 이제 중간식이라는 이제 중식, 이제 우리가 중국 요리가 아닌 중식의 개념이 생기면서 이렇게 케이터링이라고 하는 출장연의 산업도 이때 조금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1990년대는.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네. 지금 저기 총장님께서 입장하신 것 같아서 네. 총장님 잠깐 소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중간에 죄송합니다. 저기 총장님께서 지금 부국 총장님께서 바쁘신 가운데 지금 입장해 주셨습니다. 네, 총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만히 있어. 그 강의하시는데 방해가 된 것 같은데 말씀 들리세요? 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총장님. 예. 오늘 우리 외식 경영 전공에서 훌륭한 세미나를 해서 아주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또 학생들도 많이 들어와서 같이 그 교수님들과 공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들 그 훌륭한 그런 세미나가 되고 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진행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총장님. 박 교수님. 네.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97년에 IMF를 거치면서 이런 가격 파괴 메뉴라고 해서 뭐 롯데리아에서는 IMF 버거라는 그런 햄버거도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저가 음식을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저가의 식당들이 많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반 식당들은 굉장히 이렇게 위축이 많이 되고 저렴하게 이제 끼니를 걸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체급 시장이 엄청나게 또 발전을 하게 되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수요는 증가를 했는데 기업의 이런 경영난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급식비의 상승을 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꾸준히 올라가는 식재료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수요는 증가했으나 수익성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시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00년대는 이렇게 스타벅스는 사실은 1999년도에 우리나라 2대점에 처음 오픈했고요. 그리고 이런 그 애슐리라든지 세븐스프링스라고 하는 국내의 대기업을 등에 업은 그 뷔페형 패밀리 레스토랑이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시푸드 오션, 그리고 토다이라고 하는 해산물 시푸드 레스토랑이 이제 잠깐 성장을 거치지 못하고 이렇게 시장 속에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지금 가장 큰 외식 업체 중에 하나인 스타벅스죠. 스타벅스가 1999년 2대점에 이제 오픈했고요. 2000년도는. 그리고 이렇게 패밀리 레스토랑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이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도입, 성장, 성숙, 쇠퇴기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성장하고 성숙이 되는 시기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IMF라는 위기 때 이렇게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진출을 했는데요. 이때 그런 마케팅 포인트를 조금 패밀리 레스토랑과 통신사 결합, 그리고 카드사와 제휴 결합이라는 그런 가격 할인 마케팅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웃백 같은 경우가 매장을 공격적으로 이제 오픈하면서 그 광고도 엄청 하게 되고, 그리고 할인율을 SK와 결합을 해서 11일 날 그리고 11일 날 90%까지 할인을 내주는 그런 할인 정책으로 해서 엄청난 성장을 거두게 되었죠. 네. 그리고 이렇게 대기업의 등을 업은
그 세븐 스프링스와 애슐리 랏 같은 샐러드 바가 있는 뷔페 레스토랑들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하게 되었어요. 이때 이제 아웃백은 살짝 그 성수기에서 이렇게 그 매출이 주춤하는 시기였고요. 이런 빕스를 필두로 한 이런 뷔페형 레스토랑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뷔페형 패밀리 레스토랑이 증가하면서 조금 더 가격대가 비싼, 가격대가 객단가가 3만 이상 되는 시푸드 패밀리 레스토랑이 이렇게 등장했는데요. 뭐 이래 시푸드 오션이라든지 뭐 토다이, 그리고 이래 보노보노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오픈했는데요. 그 이런 시푸드 레스토랑은 처음에는 엄청나게 이제 우리를 알리기 위해서 좋은 재료와 그리고 인원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결과 많이 팔아도 그 원가 조절을 실패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팔아도 남지가 않는 구조가 된 거죠. 원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도 계속 공격적으로 오픈을 하면서 인원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식업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식자재비, 인건비, 그리고 이제 월세 이렇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랑 두 번째 많이 차지하는 그런 코스트를 차지하는 비용을 프라임 코스트를 차지하는 거를 이렇게 잡아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도입과 동시에 일반 패밀리 레스토랑의 이런 성장과 성숙기를 거치지 않고 도입과 동시에 거의 2, 3년 만에 쇠퇴해버리는 빠른 쇠퇴기를 맞이해버리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브랜드 중에 아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시푸드 오션은 CJ에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노보노는 신세계에서 이렇게 가져온 브랜드입니다. 자, 2010년도에는 지금은 있지만 계절밥상 그리고 자연불고 같은 한식 뷔페 레스토랑이 조금 생겼다가 지금은 조금 많이 없어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마스터 셰프 코리아라는 일반인들이 이렇게 외식업에 이렇게 진출을 하는 시기, 그리고 이런 냉장고를 부탁해 같은 TV 채널을 통해서 그런 일반 요리를 하는 셰프들이 이제 셰프 테이너라고 해서 엔터테이너의 역할을 해주는 이런 전성기를 조금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밀리 레스토랑의 성숙기와 쇠퇴기는 방금 얘기했던 201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그런 뷔페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이렇게 조금 안 좋아지고요. 아웃백을 제외한 나머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베니 건스라든지 토니 로마스, TGI 같은 경우는 매출 하락으로 인해서 폐점을 하거나 그 지금 현재 이제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겨우 명목만 이어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2013년에 이렇게 그 대기업들이 CJ의 계절밥상, 이랜드의 자연별고, 그리고 신세계의 올방 같은 이런 한식 뷔페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이 브랜드들은 그 세계화, 한식의 세계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오픈을 하였는데요. 초반에 정말 시푸드 레스토랑처럼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을 하다가 그 가파른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식 그 시푸드 뷔페 레스토랑처럼 급속도로 이렇게 쇠퇴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한식은 기본적으로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요리거든요. 근데 점점 이 한식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는 요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한식이라고 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비빔밥이 좀 특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한식적인 메뉴들이 특화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일반 뷔페 레스토랑에 가도 먹을 수 있는 튀김 요리라든지 구이 요리라든지 이런 정체 모를 요런 그 요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정체성이 없는 요리들이 점점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즉석 그 대기업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PB 제품들을 가지고 그냥 간단한 반조리를 거쳐서 이렇게 나오는 메뉴들이 점점 많아지게 됐습니다. 결국 퀄리티는 떨어지고 결국 한식이라는 그런 이점도 없어지게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제일 힘든 게 아까 얘기했듯이 손이 많이 가는 요리이기 때문에 주방 직원들을 구인이 잘 돼야 되는데 직원을 구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외식업의 어찌 보면 총체적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일은 힘든데 전체 산업으로 봤을 때의 수익 구조는 괜찮으나 그 수익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를 크게 줄 수 없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식 뷔페 패밀리 레스토랑도 그런 문제들이 조금 크게 대두되었죠. 그래서 지금
계절밥상 같은 경우는 부산 지역에 3개가 있다가 지금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자연별곡은 지금 2개가 있고 올바는 센텀에 이렇게 하나에서 지금은 뭐 계절밥 CJ의 계절밥상은 아예 없고 요 2개 브랜드의 3개 매장만이 부산 지역에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타 셰프들이 TV에 나오면서 이렇게 많은 요리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를 필두화해서 많은 요리 프로그램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이런 셰프 테이너라는 단어가 이렇게 새로운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요리를 하는 요리사들과 셰프들의 못지않은 그런 관심을 가진 일반인들이 요리사 못지않은 실력과 지식을 가지고 출연한 마스터 셰프 코리아 같은 요리 열풍이 이렇게 불기도 했죠. 지금도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조금씩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한식도 그렇고 시푸드도 그렇고 자본력을 가진 이런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진출을 해서 외식 산업에 외식업의 트렌드를 이렇게 진출하는 듯 그 외식업의 트렌드를 선동하는 듯 하였으나 이런 대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의사결정이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근데 이제 외식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트렌드가 빨리 변하고 트렌드를 이끄는 패션 산업과 더불어 트렌드를 이끄는 산업인데 그런 트렌드를 이끌어내지 못한 거죠. 의사결정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대기업이라는 곳은 계열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관이 없는 계열사의 임직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전자에 있다가 갑자기 뭐 삼성 에버랜드 단체급식 회사로 오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외식 산업의 속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수익만을 쫓는 그런 구조가 되면서 조금 외식 산업이 엉망이 되는 시기이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전반적인 그런 일은 힘들고 급여는 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채용이 되지 않는 채용의 부족 등으로 대기업에서 이렇게 과연 패밀리 레스토랑 외식 산업을 하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스타 셰프들, 스타 테이너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보다는 소규모로 맛을 중시하는 개인 레스토랑을 점점 더 선호하는 그런 시기로 변하는 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렇게 트렌드를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면 이런 페이스북,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같은 SNS 2015년부터 지금 또 계속 꾸준히 되고 있는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그리고 이렇게 트러플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접하지 못했던 식자재들까지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 그리고 커피, 그리고 시장에서 골목 상권 이렇게 해서 지금 저는 이렇게 트렌드를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좋아요라고 해서 이렇게 하트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인스타그램 그리고 식재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몰랐던 식재료들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드러나던 시대 그리고 카페가 너무 많은 시대예요. 지금 커피숍이 그리고 시장 그리고 골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골목 상권에 대해서 이렇게 2015년의 트렌드를 이렇게 조금 조사했고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트렌드를 그래서 아까 봤듯이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SS를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관심사를 이렇게 표현을 하던가 아니면 구독 같은 거를 통해서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들이 올린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공유를 한다든지 뭐 편집을 한다든지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한다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폐도 사실은 있죠. 그래서 광고성 짙은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사실은 블로거를 통해서 진실성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블로거를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면 음식의 기본 본질은 맛있는 거를 배부르게 먹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음식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재미로 보고 그리고 펀슈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B급 감성, A급 감성이 아니라 B급 감성이 다시 열풍이 불고 있고 먹방 그리고 뭐 괴식, 가성비가 아닌 가잼비 같은 트렌드가
20대들에게 여전히 2015년 이후부터는 생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음식을 만드는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식재료 풍년의 시대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이 식재료 풍년은 이런 가성비나 가심비 같은 것보다는 이런 가치, 그리고 친환경 등의 이슈가 굉장히 이제 결합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급 식재료들도 접근이 가능하면서 고급 식재료들의 접근이 가능한 이런 미식 트렌드도 새로운 트렌드로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 채끝살을 구워서 짜파게티에 넣어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미국에는 이제 빅가이즈 랍스터라고 해서 랍스타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뷔페 형식으로 먹는 레스토랑도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갑자기 불기 시작한 샤인머스켓, 그리고 뭐 스테비아 토마토라고 해서 이제 망고 토마토 같은 그런 새로운 식재료를 먹어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점점 먹어보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런 열망이 점점 이제 커져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카페 같은 경우는 주변에 정말 우리가 카페가 많은데요. 원래는 이제 카페는 그 카페를 이제 공간을 활용하는 이제 커피를 먹는 게 아니라 그런 공간에 활용되는, 그러니까 놀이를 한다든가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등의 사용료로, 우리가 공간을 대여하는 사용료로 커피하고 디저트를 먹는 비용을 내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뭐 역세권, 그리고 뭐 맥세권이 아닌 요즘에는 이제 스세권이라는 말도 생겨났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 이제 신축 아파트를 지었을 때 예전에는 그런 커뮤니티 시설 중에서 뭐 헬스장은 있고 골프 연습장은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카페 공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설문조사가 나올 만큼 우리 일상 속에 이런 카페 산업이 굉장히 깊숙하게 침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이렇게 주차가 가능한 대형 커피숍을 간다든지 가보면 이제 가족 단위 및 연인들로 이렇게 자리가 없고요. 그리고 그 도심 속의 낙후된 공간을 활용해서 도시 재생산 및 재활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코스트코 옆에 가면 그 테라로사라는 커피숍이 그렇게 했고요. 서울에는 뭐 대림 창고라든지 뭐 어니언이라든지 그런 그 큰 커피숍들이 이렇게 도시 공간에 있는 그 폐공장 같은 것들을 재생산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큰 그런 스타벅스와 뭐 투썸, 할리스 같은 브랜드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또 대형 커피숍이 있는 반면에 또 저가 커피 시장도 엄청나게 지금 치열하죠. 1,000원, 1,500원에 아메리카노를 거의 벤티 사이즈로 주는 그런 저가 시장도 엄청나게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개성 있고 작은 동네 커피숍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직접 원두를 볶아서 스페셜티를 선보이는 곳 또한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에스프레소 커피를 압축을 해서 내려서 그거를 그냥 물에 타 먹는 아메리카노 시대였다면, 지금은 커피보다는 이렇게 드립을 해서 먹는 이런 드립 커피의 선호도가 점점 이렇게 선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되고요. 그 우리나라도 지금 블루보틀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진출했는데, 블루보틀 같은 경우도 스페셜티 중에서 싱글 오리진만을 이용해서 42시간 이내 사용하는 드립 커피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리저브 바라는 점포를 이용해서 이렇게 드립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추출해주는 식의 커피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스타벅스 리저브 바 점포가 50개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점포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스페셜티 시장과 더불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합리적인 가격과 편의점에 중점을 둔 커피에 대한 수요도 이렇게 양극화되면서 점점 늘어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래 불었던 뭐 이런 달고나 커피라든지 아니면 작년에 굉장히 유행했던 흑당 커피라든지 이런 식의 유행성이 강한 메뉴가 엄청나게 자주 생기는 것도 이런 카페의 영향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시장 같은 경우도 부산 같으면 이제 뭐 국제시장, 서울의 뭐 광장시장 같이 이렇게 그 대표하는 메뉴들이 있는 이 시장이 원래는 이래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공간이었는데, 마트라든지 이런 온라인 쇼핑
음식물의 공간에 밀려서 약간 그리고 약간 이렇게 시장 자체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런 물건을 구매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런 그 구경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경을 하게 되면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시장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물건을 유통을 하는 흐름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방문하지 않으면 이 시장을 체험할 수가 없고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공간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문화 체험과 그리고 소통의 공간으로 점점 의미가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시장은 뭐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없어진 시장들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 존재할 거고 앞으로도 꾸준히 그렇게 음식점을 가지고 있는 시장 입구에 보면 항상 이렇게 먹자 골목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장은 항상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다. 그리고 이렇게 마성의 공간이라고 해서 이 매력적인 걸 넘어서서 이제 한번 가면은 자주 가게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시장 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청도에 인근에 있는 청도 오일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함안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을 일부러 찾아가는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골목골목골목골목이라고 해서 그런 서울, 부산, 대구 같은 경우는 역세권 그리고 유동인구를 기반으로 한 메가 상권이라는 게 엄청나게 생겼죠. 그래서 이것들의 문제가 이런 공간들의 문제가 일반인들이 사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권리금이라든지 임대료가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대기업에게 잠식되다 보니 골목상권이라는 트렌드가 생겼죠. 부산만 해도 지금 뭐 해리단길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리단길, 그리고 뭐 안락동 카페거리, 그리고 뭐 범리단길, 망리단길 이런 골목상권이 엄청 많이 생겼고요. 이런 골목상권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런 스마트폰이 점점 더 확대되고 사용이 커지면서 언제든지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도로 항상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권들이 이제 골목이라는 상권들이 생기면서 외식을 할 때 남들과 다른 이런 거리를 찾아가서 나만이 알고 있는 거리를 남들에게 알려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경험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요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도 생겼잖아요. 이런 골목 상권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홍대, 뭐 부산으로 치면 서면 이런 데서 밀려난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지역의 그런 골목으로 침투하면서부터 이런 트렌디한 외식 상권을 만들어내는 게 골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골목이라는 곳들은 이렇게 변화를 계속 진화를 하게 되는 거죠. 골목들은 진화를 하면서 새롭게 거듭 태어나고 있는 상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골목들이 식당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볼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방금 얘기했던 먹는 음식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공간의 재탄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20년의 트렌드는 보시면 이렇게 저스트 에그라고 해서 계란을 이렇게 made from French라고 해서 이제 식물을 이용한 계란이 만들어졌고요. 이건 우리나라에도 지금 6월 달인가 7월 달에 진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욘드 미트라고 해서 그런 콩을 이용한 햄버거 패티를 만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굉장히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를 인수한 독일의 이런 딜리버리 히어로 같은 이런 배달 산업 그리고 이렇게 정기 배송, 구독과 같은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를 구독하듯이 음식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배송해 먹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편리미엄이라고 해서 편한 게 곧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대표 상품이 이런 밀키트 또는 HMR 시장이 확장되는 이런 밀키트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확장되었고요. 여기는 이제 공유 주방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이제 2020년의 트렌드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체 식재료, 그린오션이라고 하는 그런 대체 식재료가 있고요. 그리고 배달의 전성시대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원래 요기요, 배달통, 배달의 민족 3개 브랜드가 있었는데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독일 브랜드가 배달의 민족까지 인수를 하면서 99% 이상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 한개 곧 프리미엄이라는 이런 음식으로 해서 밀키트. 요거는 이제 HMR 시장인데요. HMR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약자고요. HMR 시장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렇게 성장을 해왔고요. 지금 이제 작년부터 해서 뭐 이렇게 심플리 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브랜드형 밀키트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공유와 구독이라고 해서 정기 배송. 사실은 뭐 저도 부산에서 지금 정기 배송 브랜드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세컨 브랜드로 에뜨렌느를 말고. 그런데 뭐 아직은 시작 단계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 라이프라고 해서 소유가 아닌 그런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필요로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이런 공유 주방이라고 한번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린오션이라고 해서 대체 식재료 시장은 이렇게 친환경, 유기농, 비유전자, 동물복지인증 같은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은 들어봤을 건데요. 그런 지속 가능한 트렌드,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뭐 레드오션도 있었고 블루오션도 있었고 이렇게 새로 나오는 단어들이 이제 그린오션이랑 퍼플오션인데요. 그린오션은 지속 가능한 트렌드로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채식 시장에서 이렇게 존재를 많이 드러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의점에는 옛날에는 우유와 두유 같은 제품밖에 없었다면 이런 유제품이 이제는 아몬드라든지 뭐 기리 같은 이런 다양한 그 식물성 유제품들도 이제 생산되고 있고요. 자기가 이제 베지테리언이라든지 아니면 비건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건강이나 식이 조절 등을 통해서 건강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마케팅이 요즘에는 통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음식이 맛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본질이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지만 본질이 벗어나는 게 이제 통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스타벅스라든지 뭐 쉐이크쉑, 그러니까 쉑쉑버거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도 대체 식재료를 이용해서 메뉴의 구성을 점점 발빠르게 만들어서 소비층의 타켓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스타벅스에서 그 두유 라떼랑 뭐 두유 프라푸치노 같은 걸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비웃었거든요. 그런데 매출이 급속도로 올랐어요. 왜냐하면 우유를 먹고 소화 안 되는 그런 유당을 섭취했을 때 소화가 안 되는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소비 시장을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이런 배달업체가 한국 스타트업인 그런 배달의 민족을 포함해서 다른 브랜드들 다 인수했는데요. 이번에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 금액이 한 5조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 현대건설이라든지 GS 같은 대기업의 시가총액이 5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 시장이 그런 성장성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이렇게 허브, 중심이 되는 코어가 되는 이런 시장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전단지나 생활정보지를 통해서 한정된 음식을 주문해서 먹다가 이런 클릭 몇 번을 이용해서 전문가가 한 맛있는 요리를 결제까지 그냥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실제로 이 외식 산업에서 그런 뭐 오프라인 매장 중에서는 성장이 거의 멈춰 있는데 이런 배달 산업만이 유일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예요. 그리고 업장 입장에서 볼 때도 그 테이블에서 발생하는 그 수익을 포기하더라도 그런 공간적인 면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인테리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위치적인 제약도 이런 깃발꽂기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배달 수수료를 내면 위치적인 제약도 자유롭기 때문에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잠깐 제가 얘기했던 그런 재밌는 요소들도 많이 가지고 있죠. 치물리에를 뽑는다든지 아니면 떡볶이 마스터스 대회를 한다든지 그리고 배민 신춘문예 등 같은 것들을 해서 그런 젊은 소비층에게 즐거움과 이렇게 직접 참여하는 그런 기회도 줄 수 있다고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물리에 같은 경우는 1등을 한 친구에게 1년 365일 치킨을 먹으라고 치킨 365일 교환권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편리미엄이라고 해서 이런 우리가 나이나 소득, 여러분들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검색을 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빅데이터로 저장되어서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페이지를 들어가도 그런 우리가 검색했던 물건들이 계속 추천을 해서 뜨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시대가 2000년대의 소비였다면 그런 합리적인 소비보다는 그냥 나의 개인적인 만족도가 높은 음식이 PPT 화면이 꺼졌나요? 네, PPT 아직 그럼 그냥 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의 만족도가 높은 시대가 이렇게 구매 기준이 되는 시대고요. 그리고 일하는 시간 외에 자유 시간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부족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리미엄이라는 걸 통해서 시간의 부족을 해결하고 그런 나머지 시간을 자기 개발이나 취미 생활에 사용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저녁 11시 이후에 이전에만 주문하면 새벽에 배송을 해줄 수 있는 마켓컬리라든지 쿠팡 같은 경우 이래 로켓 배송 또는 아니면 신세계 쓱배송 같은 식품 주문 방식과 그리고 이제 전문적으로 개발된 메뉴를 이렇게 재료를 손질하지 않고 바로 조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 밀키트 같은 식품이 대체적인 이런 그 편리미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달 구독료를 내고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아보는 경제 활동인 이래 구독 경제는요. 그 온라인 플랫폼과 이렇게 핸드폰 쇼핑 같은 것들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20, 30대, 특히 이제 40대까지 이렇게 두드러지는 소비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그리고 목돈을 들여서 이렇게 우리가 가진다기보다는 소비용을 들여서 경험을 추구하는 20, 30대가 만족을 느끼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뭐 GS25라든지 아니면 버거킹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 달간 일정 금액을 내면 매일 아침 커피 10잔에서 30잔의 커피를 구독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캡슐 커피 시장이 커지면서 네스카페와 같은 뭐 돌체 구스토 캡슐 커피를 정기 배송해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이제 직장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다 보니까 더 반찬이나 풀무원, 올가, 홀푸드 등의 이제 반찬 서비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닥터 키친이라고 해서 몸이 안 좋은 저같이 약간 튼튼해 보이지만 몸이 좋지 않은 친구를 위해서 식단 조절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서 건강 맞춤 식단을 정기 배송하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인터넷 SNS를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전통주 정기 배송이라든지 뭐 떡볶이 정기 배송뿐만이 아니라 떡볶이라든지 치킨이라든지 빵 같은 것들을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서로 묶어주는 커뮤니티 같은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구독 경제는 이렇게 개인 맞춤 서비스인 큐레이션 서비스를 조금 더 이제 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가 전시회 보러 가면 큐레이터들이 이렇게 해주듯이 점점 이렇게 구독 경제조차도 이렇게 개인 맞춤 서비스인 큐레이션 서비스의 진화가 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유가 아닌 원하지 않아도 경험을 할 수 있는 시대에 내가 소유지 않아도 필요할 때 있으면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달업의 성장과 함께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그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가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쿡이라든지 고스트 키친, 클라우드 키친, 심플 키친, 위클리 키친, 그리고 부산의 장산에 있는 노마드 키친 같은 공유 주방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공유 주방은 그 주방은 각자 따로 사용을 하나 이런 락커룸, 샤워실, 저장 창고, 휴게소 같은 공간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플랫폼은 같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배달이라는 그런 시스템 플랫폼은 같이 사용을 함으로써 초기 투자금이 굉장히 적다는 그런 장점을 통해서 이렇게 외식업의 새로운 창업의 방법으로 대두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과거의 트렌드와 제가 이제 현재 트렌드를 조사를 하면서 그런 음식의 유형이 사실은 우리가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등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던 시대에서 사실은 뭐 저를 포함한 많은 기성세대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입으로 먹는 시대보다는 눈으로 일단 즐기고 그리고 그 음식의 맛보다는 색감 그리고 음식이 주는 느낌 등을 공유를 통해서 음식 자체의 맛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보다는 그런 것들을 남과 나 이거를 같이 공유를 한다라는 그런 거를 통해서 만족도가 조금 더 표현되는 시대로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걸로 느꼈고요. 그리고 그런 집에서 먹는 그런 게 아닌 거를 밖에서 먹는 음식을 우리가 외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음식들을 이제 그 집에서 먹는 게 일반적이었다면 이제 포장하고 배달하는 방식에서 더욱 진화해서
식당을 평가하고 이렇게 공유하고 구독하고 그런 식으로 되었고요. 그리고 패스트푸드나 패밀리 레스토랑, 파인다이닝 같은 이런 공간과 가격으로 그리고 서비스 형태에 따른 분류가 되던 시대의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됐던 형태가 아니라 음식 자체의 이동성이 역동적으로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고객이 이용하는 공간의 경로를 통한 맛집이 아닌 다른 멀티적인 경로를 통해서 이동하고 공유하고 구독 및 그런 개인의 성향에 맞는 맞춤형 외식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조금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교수님들과 학생들을 모시고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고요. 혹시나 뭐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뭐 궁금하신 점이나 이렇게 의문 가는 거다든지 아니면 개인의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 우리나라의 외식에 대한 딱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토론을 위해서 우리 조성근 교수님께서 들어와 계신데 교수님 좀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제 현재 저희 외식 산업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단어들도 많고 좀 새로운 분야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첫 번째 질문은 그린 오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이해를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자, 두 번째 질문은 자, 요즘에 핫한 이슈가 됐던 그런 배달 어플 건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물론 장점도 아까 설명을 좀 하셨지만 그다음 반대로 또 단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점이 무엇인지 이런 두 가지로 제가 좀 교수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네, 그린오션이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드오션은 이제 원래 있던 시장에 우리가 진출을 하는 게 레드오션이고 블루오션은 이제 새로운 시장을 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린오션이라는 거는 이런 새로운 시장이든 기존에 있던 시장이든 그런 친환경 가치를 이렇게 경쟁 요소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에 이렇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런 경제 환경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외식 산업이 발전을 하고 배달 산업이 발전하면서 음식을 배달해서 먹으면 배달하는 용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용기 같은 것들 또한 포장 산업 같은 게 이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뭐 마켓컬리나 쿠팡을 위해서 보면은 요만한 USB 하나 들어오는데 굉장히 가대 포장이 된다든지 음식 같은 경우는 특히 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스백을 이용한다든지 뭐 보냉백을 이용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전혀 디자인적인 측면을 생각해서 재활용이 되지 않은 제품을 많이 썼다든지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뭐 재질이 통일되지 않고 종이가 덕지덕지 붙어 있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요. 뭐 동원샘물 같은 경우는 시원한 물을 식자재를 배송시키면 500cc 페트병을 얼려서 그런 보냉백을 대신해서 고객은 물도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음식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마켓컬리나 이런 데도 테이프 같은 거를 예전에는 플라스틱 테이프를 비닐 테이프를 썼다면 강도가 센 종이 테이프를 이용해서 박스채로 그냥 따로 분리하지 않고 버려도 되는 이런 재활 용도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린오션의 유행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배달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최근에 이렇게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이제 수수료율을 조금 계속 얘기해도 되나요? 예, 말씀하세요. 네.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수료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었는데요. 원래 대행업체들이 사실은 광고를 해주고 이런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런 수익을 얻어가는 구조였는데 요번에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게 기존의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3kg 그러니까 반경 1.5kg까지는 깃발을 꼽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산대학교 중심으로 해서 동그랗게 원을 1.5m, 1.5km를 꺼서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콤파스를 그리듯이 그려서 하면은 그런 그 배달료가 이제 기본료가 있고 그걸 넘어가면 배달료가 이렇게 조금 추가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본료 깃발 하나 꽂는데 88,000원만 주면 되고 깃발을 2개 꽂으면 뭐 176,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 3개 이상 꽂으면 돼. 3개 정도를 꽂고 배달 대행 수수료 3.3%를 내면 되었던 게 이 깃발 꽂기를 과도한 경쟁 시장이 되다 보니까 5.8%로 인상시켰다라고 했던 게 주된 골자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155만 원의 매출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수수료가 기존에 88,000원을 넘어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이렇게 억지를 쳐서 억지로 이렇게 올리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딜리버리 히어로에서 이렇게 독점이 되어버렸다 보니까 99% 이상의 배달 쪽을 인수하게 되다 보니까 독점이 되면 우리가 플랫폼이 만들어진 독점 시장에서 저희가 그걸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뭐 허가가 날지 안 날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개인의 정보 유출 같은 범죄에도 사실은 뭐 배달시켜 먹었는데 그 집에 뭐 잘생긴 남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예쁜 여자가 있다든지 했을 때 범죄가 되는 그런 개인의 정보 유출 같은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평점을 테러한다든지 경쟁업체에서 시켜서 평점을 테러한다든지 그리고 뭐 개인이 코멘트 같은 거 이제 평점을 줬을 때 그 갑질, 별점 테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대면 고객들의 일방적 갑질 같은 것도 문제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시내 운전해서 가면 오토바이들이 진짜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배달 기사들이 안전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오토바이는 사실은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는 게 굉장히 힘든 시대인데 그런 것들도 이제 조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 이런 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조금 디테일한 문제들도 조금 더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저기 다음으로 이준혁 교수님께서 학과장님께서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형조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박형조 교수님은 2000학번이고 아웃백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세븐 스프링스까지 조리 분야에 굉장히 그 경험을 쌓으시고 또 서울에서 공부도 하시고 해서 지금 현재 완테이블이라고 하는 사업도 하시면서 그 오너 셰프입니다. 그 우리 학교에 지금 강의하시고 또 박사과정에 다니시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우리가 외식업의 역사, 그 다음에 최근 트렌드까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저희가 궁금하게 여기는 건 우리 학생들도 지금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양식을 전공하신 우리 박형조 교수님 입장에서 양식의 앞으로의 트렌드는 좀 어떻게 변할 것 같고 물론 그 2020년 트렌드를 말씀하셨지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지금 외식 경영 학생들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인강을 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앞으로 그 시대에 대비해서 어떠한 거를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양식의 트렌드, 제가 이제 양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의 시대는 그런 음식의 그런 유형에 이렇게 그 종을 결정해서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시대는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유형이 많이 무너졌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퓨전이라고 해서 뭐 한식과 양식의 결합이라든지 뭐 일식과 중식의 결합 같은 게 유행하던 시대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퓨전도 넘어서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무너져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서울에 굉장히 잘 되는 음식점을 갔는데 냉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한식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냉면에 파스타 면과 골뱅이를 넣고요. 그리고 춘장 소스를 조금 올려줘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오리엔탈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그 한식당 전통으로 이렇게
비싼 가격을 유지하는 레스토랑들은 정체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커피 시장처럼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정말 제대로 배운 양식당과 그렇지 않은 식당들은 아예 경계가 없는 그냥 식당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이제 발전할 거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가 딱히 뭐 이렇게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특히 이제 20학번 학생들은 아예 아직까지 입학식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실정인데요. 아무래도 위생적인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고요. 위생이 첫 번째로 중요하게 될 거고, 뭐 음식점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 두 번째로 이런 배달 산업이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런 배달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구독하고 정기적으로 음식을 꾸준히 시켜 먹고, 특히 이제 맞벌이 시대가 많다 보니, 반찬 같은 거를 시장을 보러 많이 가는, 시장이라든지 마트를 가는 시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재료로 사러 가는 시대가 아니라 완성된 음식, 밀키트라든지 아니면 HMR 시장이 조금 더 부각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네, 같이 들으신 분들 중에 질문이나 아니면 덧붙일 말씀이 있으신지, 네, 질문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말씀을 뮤트를 끄시고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학생 중에서 혹시 질의하실 학생이 있으시면 한번 받아보시죠. 네.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특별하게는 없는 것 같아요. 양수현 회장이 한번 얘기해보지. 수현이 들어와봐. 네, 교수님. 얼굴이 안 보여. 우리 권 교수님 뭐 질문 하나 하시죠. 네, 지금 제 목소리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우선 박인조 교수님 좋은 말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외식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은 없지만 저희 이제 건강 컨벤션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자면 트렌드가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외식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틀에 짜여진 그런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개인이 이제 선호하는 그런 쪽에 소위 이제 어느 시골 구석에도 맛집이 있으면 많이 찾아가는 그런 형식으로 많이 트렌드도 변하고, 역시 관광의 경우에도 과거에 유명 역사 유적지라든지 자연 경관이 수려한 그런 쪽이 대세였다면 최근에는 개인의 자아 추구 형태의 체험형으로 많이 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들이 다 사람들이 어디를 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함으로써 인해서 컨벤션 분야도 그 장소를 정할 때 전시 컨벤션도 당연히 이제 유니크한 베뉴가 있는 장소를 많이 선호를 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산 지역은 아마도 천여 자원인 해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거리 이제 해양을 주제로 한 여러 가지 많은 볼거리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트렌드 자체가 그런 식으로 개인 자아 추구형으로 많이 변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새로운 맛집이라든지 새로운 외식 트렌드도 하나의 관광 자원이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오늘 좋은 그런 저는 소스를 얻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맛있는 또 의미가 있고 조금 유니크한 그런 커피집이 어느 산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커피를 마시러 가는 게 아니라 관광 차원에서도 많이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쭉 말씀을 하셔서 아까 그린 오션도 말씀하실 건데, 하나만 제가 또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보다니 과거보다는 많이 개인 중심형으로 이런 외식 트렌드가 좀 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뭐 짜장면이 맛있다고 해서 맨날 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음식이 나오면 그걸 선호하는 그런 수요가 많지 않더라도 가게 되는데 우리 이제 외식 자체가 하다 보면 이제 대형 그런 대기업들, 예를 들어 CJ라든지 대기업들이 과거에는 시장을 주도했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중소기업도 아이디어만 좋고 아이템만 좋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지금 들어온 학생들이 제가 아직 뭐 학생들 사정을 잘 모른다마는 졸업할 때쯤 되면 그 외식 분야에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3학년, 4학년을 다니고 있는 우리 외식 전공 학생들을 위해서 외식 분야에 진출할 때 뭐 어떤 점을 유의해서 했으면 좋을지 조언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는 이제 대기업에서도 일을 해보고 지금은 이제 자영업도 하고 그 개인 투자를 받아서 레스토랑도 오픈을 해봤는데요. 이제 음식의 맛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은 개인 업장에서 충분히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시스템적인 것, 내가 만약에 그냥 개인적으로 장사를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그런 음식점을 내가 점점 성장시키고 크게 키우려면 시스템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시스템을 일단 학생들이 자기가 욕심이 있어서 브랜드를 만들고 개인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를 만들고 크게 키우고 싶으시면 대기업에 가셔서 꼭 한번 일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아웃백이라든지 빕스라든지 이런 브랜드형 대기업형 레스토랑,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크게 많이 위축되어서 부산에 많이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긴 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브랜드형 대기업 레스토랑에서 꼭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관리 요소들, 위생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관리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인사, 뭐 회계, 뭐 그리고 코스트적인 부분, 그리고 식자재 관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처음 시작할 때 아웃백에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개인 업장에서 시작되면은 조금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배우기 위해서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큰 회사에서 시스템적인 요소들과 관리 요소들을 무조건 경험을 해서 자기가 나중에 써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서도 조금 실제적인 과목이 되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개설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저의 약점 중에 하나인 것도 있는데요. 그 언어적인 것도 사실은 굉장히 용어 같은 게 굉장히 이렇게 한국말이 아닌 그 전국 전 세계 어디에서 쓸 수 있는 용어 같은 것들도 공통으로 쓰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 같은 것들도 이제 조금 미리 습득을 해놓으면 주방이란 공간은 사실은 이렇게 크게 말을 하기보다는 약속된 플레이와 약속된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조금씩 배워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명 정도만 시간이 좀 많이 지연돼서 한 명 정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들리세요? 네네. 나도 좀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 총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오늘 우리 박형조 교수 그 특강을 내가 앞쪽에는 조금 다른 일정 때문에 못 들었는데 그다음 계속 들었습니다. 아주 도움이 많이 됐어요. 우리 그 박 교수께서 그동안에 이 경력과 지금 현재 공부하시는 그 과정에서 얻게 된 새로운 트렌드, 그것을 또는 이제 외식업의 역사, 이거 참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 분야의 지식, 이해를 조리 예술
쪽에 우리 학생들이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얼굴이 지금 안 나오는가 보죠? 네, 카메라를 켜야 되는데. 청년 얼굴 봐야지. 예. 학생들. 예. 예. 지금 제가 지금 뭐 누를 줄을 몰라가지고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 맞춤형 외식이라고 하는 컨셉입니다. 아마도 미래 사회가 이런 맞춤형 외식 또는 맞춤형 조리 이런 쪽에 더 많은 전개가 있을 것 같아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박형조 교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학생들이 꼭 대비해야 될 게 시스템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부분. 이건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 수준까지의 경영학적인 모든 사회과학적인 결정체가 시스템 속에 녹아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의 수준에 올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 시스템을 배우고 왜 그런 시스템이 구성이 됐는지를 배우고 이해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 학생들의 수준을 올리게 되는 것 같고 아까 용어에 관한 것도 매우 이 주방에서 또는 식당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 이게 이제 점점 세계 공통으로 쓰이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대비해야 된다는 조언도 매우 저는 적절하고 중요한 조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마침 우리 박형조 교수님도 우리 동문이시고 또 우리 교수님 들도 계시고 학생들도 계시기 때문에 두 가지 점에서 제가 제안도 하고 또 당부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대학은 K푸드의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식이 세계에 내놨을 때 분명히 일식을 능가하는 훌륭한 음식으로서 자리 잡기를 원하고 그쪽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 한식은 지금 반드시 우리가 먹는 그 한식을 고집할 것은 아니고 지구촌의 어느 나라 사람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있는 개념일 겁니다. 그래서 이 한식을 K푸드를 우리는 K푸드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계화를 지금 이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트렌드와 현재 그걸 접목했을 때 K푸드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형조 교수님과 다른 교수님들, 학생들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굉장히 또 중요한 미래 사회와 관련해서 중요한 그런 개념으로 자아추구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마 점점 더 이제 인류는 여가 시간을 많이 갖게 되고 자아추구에 대한 목표 의식과 어떤 지향성을 갖지 않을 때 상당히 인류 사회는 위험해질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자아추구 형태와 관련해서 요번에 우리 대학의 외국어 학부를 이 K2O 플랜 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초점으로 하는 글로벌 투어 플랜 학과로 이번에 개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K2O 플랜 경진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K2O 플랜 경진 대회에는 우리 국내 투어 플랜과 한국, 일본, 중국을 연계한 투어 플랜 두 영역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K2O 플랜에서는 단순히 경관만을 보는 투어 플랜이 아니라 아까 어느 분
그 자아추구에 관한 건, 참, 권영석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구나. 이 어떤 자아추구에 대한 탐구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그 경험을 하게 되고 또는 탐구를 하면서 그 어떤 그것이 자기 그 일상생활의 수행의 형태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것까지를 그 기획에 넣어서 하는 것이 아마 이런 K2O 플랜의 목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K2O 플랜 경진대회를 하게 될 때에 어떤 식으로 국내 투어 플랜 또는 이제 한중일 연계한 투어 플랜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한 그런 좀 좋은 아이디어를 좀 제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K2O 플랜 경진대회는 비단 그 앞으로 개편될 글로벌 투어 플랜 학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 외식 경영 전공을 포함한 호텔 관광학부 또 조리 예술학부 그 밖에 우리 대학의 그 인문학 분야 모두가 다 그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우리 대학의 역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점, 오늘 참 여러 가지 좋은 발제가 많았는데 K푸드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보다도 어떻게 더 K푸드가 영역과 개념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건가, 그리고 K2O 플랜은 어떻게 그 경진대회를 하는 것이 이 본래 취지에 맞겠는가, 이런 부분에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총장님 하신 거 말씀 중에 네. 뭐 지금 당장 답변을 하실 수 없는 것들도 계실 텐데 혹시 이야기하실 것이 있으신지. 원래 제가 그 K푸드를 2020년 이후에 트렌드로 넣었다가 자료가 너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조사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조금 안 맞을 수 있다 싶어서 뺐어요, 사실은. 사실은 이제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해갖고 지금 K-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세계화에 성공했고요. 우리나라 한식 같은 경우도 그 토종 그 브랜드인 파리바이트나 뚜레쥬르가 미국이랑 프랑스에서 오픈해서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식 이제 빵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이제 바게트랑 뭐 이렇게 식빵을 주로 먹던 곳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먹던 소세지가 올라간 빵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했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길거리 푸드트럭 대회에서 계속 몇 년째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불고기 비빔밥이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만두 같은 경우도 뭐 어느 중국이 먼저냐 우리나라가 먼저냐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한식이 접목된 이런 매운 만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매운 한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래 그런 서양의 매운 고추가 아니라 우리나라 그런 땡초 청양고추의 그런 알싸하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매운 그런 것들이 의외로 외국 사람들이 접하지 않고 먹어보지 않아서 거부했던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우리나라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면 한식의 세계화는 굉장히 우리 학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K2O 플랜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뭐 지금 이래 메모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는 국내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녀서 국내 여행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 우리나라에 굉장히 특색 있는 시장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 학생들도 외국에 나가면은 시장을 항상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저도 일본은 지금 못 가지만 예전에 자주 가면은 뭐 오사카의 뭐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굉장히 음식을 많이 먹고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한번 그 트렌드에 맞춰서 한번 그 계획을 가지고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이렇게 플랜을 한번 짜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참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